이번 사연은 사기 결혼을 했던 전 남편이 아이를 볼모로 계속 빌붙으려 해서 응징하고 지원을 끊어 아이를 데려올 것이라는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돌싱녀입니다. 저희 이혼 스토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4살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여자친구들이 마치 유행처럼 하나둘 결혼을 하더라고요. 한 명씩 부케를 받고 부케를 받은 친구가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결혼 생각이 없던 친구도 부케를 받으면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 친구가 6명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들이 먼저 모두 결혼을 했고 친구들 중 마지막에 결혼한 것이 저였어요. 그렇게 2년 사이에 총 7명이 줄줄이 결혼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부케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유행처럼 결혼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저도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결혼을 한 것이었겠죠. 결혼 후 3개월 만에 바로 아이가 생겼고 어린 나이에 육아와 가사를 하며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사랑해서 평생 반려자로 생각해 결혼한 사람의 배신이라는 것은 저에게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참고 살아보자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둘의 사이를 알게 된 후에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가끔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고 넘기려 했지만 제가 알게 되었는데도 인연을 끊지 못하는 그 둘을 보면서 전 남편과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빠져줄게 하며 이혼을 했습니다. 바람난 남편과 사는 것은 껍데기랑 사는 느낌이랄까요? 무엇을 위해 이런 것을 참고 살까 하는 생각에 참고 넘기고 살아보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육아에만 신경 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가족이 나란히 다니는 걸 보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부모 잘못 만나서 평범한 가정에서는 일상인 가족 나들이도 못하는 것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모 가정 아이인 것이 티가 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혼을 했을 당시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아직 어린 나이라고 아이도 있는데 1살이라도 어릴 때 좋다는 사람 있으면 아빠도 만들어주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죠. 전 그 말뜻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혼자서도 내 아이 보란 듯이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이 소개팅이나 맞선 형식은 아니었지만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일적으로 누가 잠깐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인과 한 남자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도 인연이고 시간도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으니 함께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크게 불편함이 없었기에 그러자고 했어요. 그게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인과 함께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저를 첫인상이 좋다면서 지인에게 저와의 만남을 부탁했고 지인은 제 소개를 이혼녀의 어린아이가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던 그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참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그 사람도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일단 편안하게 만나나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주변 분들이 1살이라도 젊을 때 좋아해주는 사람 있으면 만나보라고 했던 말도 기억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남을 이어갔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7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당시
아이는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 돌싱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위로와 공감을 해주며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서로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기에 결혼식은 생략하고 신혼여행 겸 여행을 다녀온 후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쳐 함께 살기로 했지요. 여행 갔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서 이건 꼭 말하고 용서받고 싶다며 하는 말이 실제 나이가 저보다 7살 많은 것이 아니고 12살이 많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멍했지만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공주대접 받는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고 그 사람의 배려심이 나이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거짓말은 나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들 중에서 거짓말이었던 것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이와 둘이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데 외국에 집을 계약한 것이 있고 그 집 계약이 만기가 되면 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때까지 저는 순진했나 봅니다. 그 말을 믿고 오케이 했고 그저 막연하게 그 나이쯤이면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남편을 잘 따르는 것이었어요. 뭐랄까, 아이 없이 이혼한 사람이라는데 아이를 참 잘 다루더라고요. 이 점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좋게 넘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저도 한 번의 상처를 가지고 다시 만난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무렵부터 사건이 하나둘씩 터지게 됩니다. 임신 중에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이해가 가지 않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어려워져서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백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직장은 저 만나기 전에 지인과 하던 일이 마지막 오더를 받았던 것이었고, 저와 살기 시작하면서 망해가던 회사를 부여잡고 일을 다시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다시 일어나 보려고 직원도 없는 회사를 혼자 출근하면서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번듯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결국엔 사무실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난 것이었죠. 그런데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긴 했어요. 월 100 정도를 주었었는데 그건 어디서 생긴 것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인한테 빌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측은한 마음에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기존에 모아놓았던 돈으로 아끼며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모은 돈도 얼마 안 남았을 때쯤 일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나 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곤 저희 외삼촌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외삼촌에게까지 찾아가서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라며 저에게 주었던 것이었어요. 외삼촌한테 빌린 돈도 갚지 않아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쌈짓돈을 꺼내서 외삼촌한테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둘씩 정신없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오며 살림을 합쳤는데 그 사람이 저희 집으로 주소 이전을 했더니 남편의 우편물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독촉장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확인해 보니 회사는 오래전 망한 회사였고 대출이며 세금이며
건강보험, 자동차 과태료 등등 독촉장들이 박스 하나를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 갚아야 할 돈은 셀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돈도 없고 빚이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나이도 속인, 이것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고 저와 결혼한 것이었지요. 미국에 있다고 했던 집도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었고, 정신없이 터지는 일들을 보며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출산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은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그것도 돈이 없다면서 일주일만 있자고 해서 전 일주일 후 집에 와서 육아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은 후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독촉장들에서 빚어진 이 상황들을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남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속이고도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듯 당당하게 말하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댁으로 갓난아이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나는 속아서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했더니, 그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두고 혼자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시댁에서 전화 오고 난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본인들은 나이가 있어서 갓난아이 키울 힘도 없고 이래저래 여건이 안 된다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서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멍한 상태로 집에 있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모른 척 했습니다. 잠시 후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땡서방이 지금 애기 데리고 집에 왔다가 애기를 두고 갔다는데, 자기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어 갓난아이 못 키우고 사업으로 우리 엄마는 바쁜 와중에 아이까지 키우라고 하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저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아이는 당신이 키우라고 했습니다. 당장 친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제 말에 묵묵부답이길래 저는 친정으로 가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찾아온 그 사람은 며칠을 찜질방에서 지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쩌겠어요. 한 번의 이혼을 겪고도 사람 보는 눈을 키우지 못한 제 잘못이죠. 그 사람에게 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이든 해서 생활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이 낳은 지 2주째인데 몸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미역국과 밥을 먹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쯤에 그 사람은 친정아빠가 소개해준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었죠. 근데 사람 본성은 바뀌지를 않는 것인지 허풍에 허영심만 가득한 그 사람은 항상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이러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제자리 찾을 것이다.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따위 허풍쟁이가 사위라는 것에 소개해준 친정아빠의 입장이 난처해지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금수저도 아니면서 왜 이런 허영심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인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보여주었던 배려심이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우리 큰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까지 큰아이는 그 사람을 자기 아빠라고 알고 살았는데, 그 어린아이를 붙잡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너희 아빠랑 살 때와는 달라. 나와 살려면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해. 사람은 신용이 중요해. 어린 제 아들은 자기 친아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말에 아이가 충격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욕도 아까운 그 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신용을 누구한테 얘기하냐고요?
거짓말로 무장해서 나에게 사기치고 결혼을 한 주제에, 지금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거지를 거두어 주었더니 갑자기 아이가 미워져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후부터 저와 그 사람은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각자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가 3살이 되면서 일을 시작했고, 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이사하려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내 월급은 모아서 이사하자고 했더니 100만 원씩 6개월 정도 주더군요. 어느 달에는 70만 원을 주길래 물어봤더니 작은 애와 본인이 쓴 만큼 주는 것이라고 하며 제가 제 아들만 챙기니 이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저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나는 내 배 아파서 낳은 똑같은 내 아이들이고 나는 한 번도 차별을 두고 아이들을 대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도 그 말에는 반박을 못 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전 남편의 아들과 본인 아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밥도 안 차려주고 나밖에 모르는 고집센 여자라고 말하고 다녔다네요. 살고 있던 동네는 제가 큰아이랑 둘이서 살 때부터 거의 14년을 살았던 곳이라 주변 이웃들을 많이 알고 지냈는데, 그중 제일 친한 언니한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 남편한테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군요.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 생활에 아들 둘 키우며 집안 살림까지 하는 나에 대해 이렇게 문외인간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댁에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시부모는 우리도 모른다. 걔가 뭐 우리에게 용돈을 주기를 하냐. 나도 내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 어쩌겠냐. 그럼 그때 받아주지 말지 그랬냐. 이제 와서 이런 전화는 또 왜 하냐.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살기 싫으면 살지 말아라.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이혼할 것이니 이제 전화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큰아이에게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둘 다 제가 키우려고 친권과 양육권을 달라고 했더니 널 어떻게 믿냐? 나 없을 때 내 아들 때릴 거 아니냐? 하며 둘째는 절대 못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합의 이혼 시도가 3번 넘게 번복이 되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는 것도 힘들어 못 견디겠어서 작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고 서로 위자료와 양육비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나고 애처롭고 궁금해서 자주 찾아갔습니다. 저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작은 아이가 울고불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아이도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해도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인지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은 둘이 살면서 몇 년 만에 보니 그 사람과 작은 아이 둘 다 참 안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참 많은 나쁜 짓을 했지만 아이는 내 아이이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주말에 집에 찾아가서 청소도 해놓고 먹을 것도 해놓고 왔습니다. 한 번 다녀오면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집이 더러워지거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또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질긴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배 아파 낳은 아이인데 그 사람은 아이에게 저를 참 나쁜 사람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저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친가에 가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욕으로 시작해 제 욕으로 끝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의 형의 아들도 저희 작은 아이처럼 어릴 적 엄마를 잃고 아주버님과 둘이 살며 자랐는데 제가 많이 돌봐주었었거든요. 그 조카가 군 제대 후 저를 찾아와서 작은 엄마는 어려서부터 멋있어 보였고 혼낼 때는 눈물이 쏙 나오게 혼내도 잘해줄 때는 한없이 잘해주어서 저에게 엄마의 정을 느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카가 저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카는 그동안 시댁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며 내 아빠, 내 할머니, 내 작은 아빠이지만 너무한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그 집 며느리로 사는 동안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욕밖에 없으니 분하기도 하잖아요.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 남편을 만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껏 당신이라는 인간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허풍만 떨고 허세가 자존심인 줄 알며 거지나 마찬가지인 것을 거둬주다시피 했더니 알고 결혼을 한 것이면서 큰아이에게 몹쓸 짓이나 한 문외인간이라고요. 작은아이가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고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에게 보내지 않는 것은 아이가 어떻게 되건 간에 아이를 볼모로 나와 친정에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수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뒤에서 욕하던 당신 엄마와 형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보라고요. 그 엄마의 그 자식, 그 형의 그 동생이니 앞으로는 본인 식구들 욕도 하지 말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말하길 내 친정이 부잣집으로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자랑할 거리 좀 만들어 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 보증금 1070짜리 집을 자가인 것처럼 속였던 당신 어머니가 아들 장가 잘 갔다고 자랑은 하고 싶었나 보다. 당신이 뭔 잘못이겠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겠지. 하지만 이것은 알아야 한다. 그런 집에서 자랐다고 당신처럼 자기 부모와 똑같이 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아이와 살 곳이 마땅치 않아 지금 당신과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살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집도 빼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집도 빼버리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 아이도 당신에게 필요가 없어질 것이란 것도 안다. 아이가 필요 없어지면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그 집을 내놓고 통보했더니 그 사람은 500에 60짜리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 후에 하던 일이 잘 풀려서 그 사람과 작은 아이가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조금만 더 모으면 머지않아 작은 아파트라도 매입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속는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아이를 볼모로 저에게 불쌍한 척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 사람의 수작에 이용당하는 일도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즘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아이와 연관지어 가며 힘든 척을 하려는 것이 뻔해서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를 더 이상 못 키우겠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 큰아이에게 했던 말, 네 아빠랑 살 때랑은 달라. 사람은 신용이 우선이야. 본인을 친아빠라 알고 자란 7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힘들면 친자식이라고 데리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저는 이혼 후에 일이 잘 풀리기도 했지만 번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투자 목적의 집도 하나 사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은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자꾸만 전화해서 저자세로 나오는데 이거 저에게 빌붙으려는 거 맞죠? 그 사람의 전화는 수신 차단했고 아이랑만 연락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그 사람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세냐는 개소리를 하고는 아이 생각해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네요. 엄마가 그냥 대꾸하기 싫어서 끊어버렸답니다. 내가 아이 생각해서 이혼한 뒤에도 지원을 해주었더니 그 인간은 저를 아직도 본인 와이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이혼 후 일도 잘 풀리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잘 살고는 있지만 작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마음 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에 대한 짠한 마음을 여지껏 그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에 노란한 저희 우유부단함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욕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내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온 것이니 너무 심하게 욕하시지는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남편 어머니와 전남편의 형이라는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냄새를 맡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남편 어머니란 사람은 너희 둘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은 어떻니? 라는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데, 아줌마, 저한테 지금 지적질도 하고 싶고 조언도 하고 싶으세요? 두 분 거리에 나앉지 않게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에 허세나 부리고 실상은 곧 월세집에서도 쫓겨날 거지나 마찬가지이신 분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라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에게 제가 그렇게 막말을 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하고 나니 탄산 가득한 사이다 1.5리터를 마신 것 같이 시원했습니다. 전 남편 형이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독촉장들이 전 남편 형의 이름으로 온다고 현재 집주인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주소 등록해 놓은 것인가 보다며 그냥 신고해 버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주제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전시모와 비슷한 말을 하길래 주민등록도 말소된 사람이 살아는 있었나 보다며 당신이나 당신 동생이나 실상은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서 허세만 가득한 사람이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이 한심하다고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하더니 지금은 형이랑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중인데, 동생도 곧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면 그때 둘이 싸우지 말고 의지하고 잘 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제가 겪어온 것이지만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갔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큰아이는 잘 커주어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고 작은아이와도 자주 만납니다. 두 번을 이혼하고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아이 때문에 또 끌려다니고 있냐고 비난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 남자 보는 눈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살아왔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아이가 눈에 밟혀 아이를 볼모로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전 남편에게 끌려다닌 바보 같은 면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굳게 하려고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아이를 앞세워 찾아온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하면 제 풀에 나가 떨어져 자기 능력으로는 아이 못 키우겠다는 말이 머지않아 나올 듯 합니다. 그때 아이를 데려와 두 아이 데리고 행복하게 살 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상세히 적고 나니 후련하네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막장 시어머니가 갑자기 잘해주면서 본인을 모시라고 해서 사이다를 날리고 내쫓았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결혼 13년 차 맞벌이하는 아줌마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둘 있고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 했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모진 말들이 참 많습니다. 신랑이 어렸을 때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사셨어요. 신랑과 저 결혼한다고 상견례 했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김갓길이 결혼하면 안 될 낀데 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저와 신랑 보는 다르지만 성이 같아요. 그런 말 듣고도 신랑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것저것 막말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듣고 넘기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당신들 자식들은 최고이고 며느리는 집에서 걷어주어 빌부터 먹고 사는 하인 취급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시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일하면서 병수발 다 했습니다. 같은 병실 쓰시던 분들이 세상에 시누이 병수발 드는 올케가 어디 있겠냐고 하시는 말씀들에 대고 아직 멀었다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재혼해서 사시는 시어머니, 새 시아버지께 할도리 다 했습니다. 생신, 어버이날, 시외가 경조사 등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내시던 할아버님 제사와 시아버지 제사도 제가 다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사신다 해도 당신 자식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제사에 오실 줄 알았지만 오시지도 않고 제사 지내느라 수고했다는 말씀 한 번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안부 전화를 뜸하게 하면 막말을 섞어가며 잔소리를 하셨고, 재혼해서 살고 있는 아버님에게도 안부 전화를 자주 하라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과 일밖에 모르는 신랑만 보며 이런 것들 모두 참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안부 전화를 드리면 시어머니의 그 냉랭하던 목소리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까랑까랑한 사투리로 무슨 말씀인지도 못 알아들을 말씀들을 12조로 하시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밥 먹었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밥 먹었냐는 말씀을 결혼하고 10년이 훨씬 지나고 들으니 참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전에는 사투리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되물으면 그런 것도 모르냐고 언성을 높이던 분이 안부를 물으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신랑에게 이런 일을 얘기했더니 시어머니 재혼하신 새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 시아버지의 유산은 그쪽 자녀들이 워낙 거세게 나와서 저희 시어머니는 한 푼도 못 받으시고 쫓겨나듯이 나오게 될 판이라고 신랑이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고 짧은 세월을 사신 것도 아닌데다가 재혼을 하시고 나서 고생 없이 사신 것도 아닌데 그쪽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니 공증이니 뭐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올라오시라고 했다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대꾸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면 신랑과 이혼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미혼인 형님은 남들 이목 생각해서 한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 거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만 해도 싫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분명 저희 가족만의 생활은 없어질 것이고 집엔 항상 시외가 친척분들과 형님이 수시로 드나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손님 맞는 일은 전부 제 몫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며느리들이 어쩌고 하는 시댁 식구들의 말들이 저를 얼마 못 견디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는 집도 친정부모님이 사주신 것인데 친정이 능력이 되니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아들 기죽을까봐 저에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친정 식구들은 저희 집에 전혀 오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지금까지 자주 와서 힘들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까지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신랑만 보면 어머님을 모셔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저와 아이들밖에 모르는 신랑과 이혼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어머님을 모시고 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을 신랑에게 그대로 말했어요. 신랑은 제 뜻을 알겠다고 했는데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이 보여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시어머니는 새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한 달 정도 보면 된다고 했다며 그 이후에는 저희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그러면 엄마를 더 자주 뵐 수 있겠다며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신랑도 아무 말이 없길래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시어머니 신세가 처량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는 신랑이 외아들이니 당연히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사시고 계시니까 어머니 모시고 사시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어머님이 작은 집 얻으셔서 혼자 사시면 가끔 저희가 들여다보며 살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막말을 일삼던 어머니가 기운이 떨어지셨는지 별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형님이 나서서 저에게 도리 어쩌고 하는 말을 하더군요. 저 할 도리 지금껏 안 한 거 있냐고 했습니다. 말은 형님에게 하는 것이었지만 어머님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어머님과 새 시아버지 생신
시외가 경조사까지 빠지지 않고 다 챙겨왔다고 말했어요. 시할아버님과 시아버지 제사까지 내가 다 하고도 여지껏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수발을 하고도 며느리 돌이 제대로 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소리 들은 사람이 바로 저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딸 가진 죄로 상견례 때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들은 것이 한이 되어서 지금까지 가끔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저는 세상이 욕하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서 시어머니와 함께 못 산다고 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어머니를 형님이 모시고 살던지 어머님 혼자 작은 집을 얻어 사시던지 간에 어머님을 가끔 찾아뵙는 것은 신랑 혼자가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사도 어머님이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할아버님 제사는 그렇다 쳐도 아무리 재혼을 했다 해도 자식들의 아버지인 전남편 제사에 오지 않는 것이야말로 막장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이런 막장을 보여주신 분이 며느리가 순하니까 여태까지 막말을 하시다가 이제 와서 돌이 어쩌고 하면 사람들이 다 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랑 생각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앞으로 저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형님에게 동생 이혼시키고 싶으면 계속 도리 따지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힘없이 형님과 함께 가셨어요. 어머님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이기는 했지만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신랑도 말은 안 해도 며칠 속상했는지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는 중입니다. 친정에서 해준 집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사돈댁에 감사는커녕 며느리 쥐잡듯 막말하셨던 시어머니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은 친정부모님에게 도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절대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고요. 제가 마음 약해지지 않게 많은 분들께서 쓴소리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사 어디 가서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식당을 고생해서 일으킨 아들 부부를 내쫓고 식당이 망해가니 돌아오라는 시부모님을 단칼에 거절하고 곧 일하고 있는 식당을 인수하게 되면 시부모님을 찾아가 사이다를 날리고 올 것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된 여자입니다. 신랑은 저보다 3살 연하이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도 시댁은 시댁이더라 하는 글을 쓰신 분과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것이 생각나서 글을 씁니다. 신랑은 현재 큰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 때 결혼 전부터 신랑은 인정받는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만큼 힘들게 일하면서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은 아들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싫으시다며 당신들이 식당을 차리셔서 신랑에게 그곳에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랑은 시부모님이 차리신 식당에 주방장으로 있었고 저는 그 식당에서 매니저 일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가게에 거의 안 나오셨고 직원들과 저희 부부 인건비, 식당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를 제외하고 수입을 가져가시기만 하셨습니다. 그 식당에서 2년 동안 신랑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점 손님이 많아졌고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일주일에 8일만큼의 일을 7일 동안 한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시기에 저희 아들과 저는 아빠 없는, 남편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죠. 시부모님이 식당을 오픈한 지 2년 정도 되어서 식당이 완전히 자리가 잡혔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 연말에 일손이 부족해서 2달이 넘도록 쉬는 날도 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어서인지 시부모님은 갑작스럽게 가게를 하나 더 하시겠다며 저희가 계획했던 한국 여행을 미루라고 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일만 하며 2년간을 달려왔던 신랑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시부모님께 불평을 좀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하셔서 신랑이 저렇게 정신머리가 없으면 너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가게 오픈이 코앞인데 한국 여행은 뭔 놈의 한국 여행이냐 하시며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힘들고 그랬어서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지만 쉬면서 재충전을 할 시간은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좀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때 시부모님은 삐지셨나 봐요. 그 다음날 가게에 나오셔서 시부모님들이 직접 식당을 운영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일일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때까지 함께 그 식당을 키워나가며 힘들어도 휴가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와 직원들이 함께 그 지역에서 손님 많기로 유명한 식당으로 만들어 놨는데 시부모님께서 투자하셔서 세운 가게라고 그런 행동을 하시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멍해 있는 상태인데 신랑은 시부모님께 정말 이러실 수가 있냐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차린 가게이고 너는 경영자가 아니라며 그냥 입 다물고 직원으로서 할 일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기껏 2년 동안 식당을 높은 위치에 세워놓았는데 불평 조금 했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내치시려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치하게 구는 시부모님에게 질려서 더 이상 어른 대접을 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일적으로만이 아니라 결혼하고 며느리인 제가 본인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알고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거나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큰아들이라서 그런 것인지 무슨 도련님 모시듯이 대하시고 신랑은 집에서 부리는 하인처럼 부리셨어요. 신랑도 그때 충격이 커서 며칠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더니 울면서 저에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자고 했어요. 그 지역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그 교회에 나가셔서 착한 사람들인 척 하는 것도 역겹고 그랬습니다. 저도 2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신랑과 얘기해서 시부모님이 식당 운영하시라고 하고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 아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신랑이 일하도록 주선해 주셔서 저희는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 같은 이유가 아니고 앞날이 막막하고 시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친정부모님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한국인들도 많이 오는 식당이에요. 무작정 한국으로 오는 것이 겁이 나기도 했지만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식당 사장님이 신랑을 인정해주고 잘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서운한 마음에 연락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국으로 온 지 6개월쯤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가게가 예전처럼 잘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 지났다고 시부모님께 화가 났던 제 마음도 좀 누그러진 것인지 신랑에게 말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그래서 뭐라 대답했냐고 하더군요. 당신에게 말해보겠다고 대답했다 했더니 신랑은 다시는 그곳에 갈 일 없다고 했어야지 그렇게 대답했다고 저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신랑이 부모님으로부터 내쳐진 상처가 그렇게 깊은 줄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신랑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저희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저희 그곳에서 일할 때 사실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일으키면 나중에 어머님께서 그 가게 물려주실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죽도록 고생해서 가게를 키워서 가게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희를 별것도 아닌 이유로 내쫓으셨다고요. 지금 일하고 있는 식당 사장님은 신랑 덕에 장사 잘 된다고 신랑 눈치를 볼 정도라서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부모가 어렵다는데 자식이 당연히 도와주러 와야지 너희만 생각하냐고 하시더군요. 정말 화가 나서 제가 막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식이 힘들다고 조금 쉬겠다고 했더니 식당 운영권을 뺏고 자식을 내쫓은 부모도 부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내쫓긴 자식이 부모가 힘들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려가서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테니 신랑에게 전화해서 설득을 해보시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랑은 어려운지 신랑에게는 전화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1년도 안 되어서 시부모님은 식당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픈한다던 가게도 비슷한 시기에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시부모님의 가게가 망해서 문을 닫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솔직한 심정은 시원했습니다. 신랑도 말은 안 해도 저와 비슷하면서 조금은 더 복잡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랑은 이곳에 와서 성실하게 일해서 식당 사장님이 좋게 보셨는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사장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힘이 드시다고 하시며 저에게 매니저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때는 아이도 좀 크고 해서 가능했어요. 저녁에 오는 시터에게 아이를 맡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장님이 쉬고 싶으시다고 하시며 가게를 저희 부부에게 넘기시려는데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끌어모아도 돈이 좀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모자라는 돈은 차차 갚아도 되니 생각 있으면 가게를 이어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저는 요즘 꿈에 부풀어 살고 있습니다. 대출금과 사장님께 덜 들인 돈을 모두 갚고 나면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그 기분 나빠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신랑과 저는 그동안 서로 고생했다고 칭찬해주며 가게 인수하면 열심히 일해서 대출금과 사장님께 덜 들인 돈을 얼른 갚아버리자고 하며 신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 우리 부부 잘났다는 얘기처럼 되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동생네만 재산 상속이 된다고 불만이라는 사연에 남편이 반박 사이다 글을 올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12년 차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는 안 갖기로 신랑과 합의가 되어 있었고요. 시동생네는 아이가 둘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이 재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신 상태인데 명절에는 댁으로 모시고 가서 차례도 지내고 세배도 하고 합니다. 아버님은 배를 몇 척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시동생네에게 유산을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동서네가 아이들도 어리고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신랑은 별 말도 없이 아버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재산 문제로 동서와 크게 싸웠어요. 동서가 아버님께 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지금까지 할 도리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 것과 재산이 무슨 상관인가요? 신랑이 장남인데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에게 자식은 신랑과 시동생 둘뿐인데 재산으로 차별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아버님은 마음을 굳히신 것 같고 동서는 저에게 정 떨어진다고 인연 끊자고 하는데 어차피 왕래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등신같이 지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저에게 너무한다고만 하는데 제가 잘못이 뭔가요? 아무리 아버님의 재산이라고 아버님 뜻에 따른다고 하지만 형네도 공평하게 주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동서와 서방님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동서네에게 아버님이 재산을 몰아줄 경우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남편의 답변글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제 와이프인 것 같아 몇 자 적어봅니다. 지금 동생네와 싸우고 왕래하지 말자고 한 것이나 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명절과 생신 때만 집으로 모시는 상황이나 저희 집 상황과 너무 똑같아서 글을 쓴 사람이 와이프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저에게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과격한 행동까지 해서 냉전 중이었고 저는 와이프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안 갖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서 아이를 갖자고 설득했고 와이프도 오케이를 한 다음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저 몰래 피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혼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와이프가 그렇게 싫다는데
억지로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아이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글에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시다고 써놨는데 지금까지 동생네가 10년 가까이 아버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사시면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으시다가 건강 해친다고 재수 씨가 동생에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동생네가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재수 씨 시부모에게 참 잘했습니다. 저에게도 깍듯하게 대했고 동생네보다 저희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에게도 재수 씨는 첫 만남부터 깍듯하게 형님이라 부르며 잘했습니다. 명절에 나중에 들어온 와이프가 일을 하는 것이 어설퍼도 한마디 하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그냥 일 다 해버리고 말았던 재수 씨입니다. 동생네가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가시겠다고 고집하셔서 재수 씨가 울면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젊었을 때부터 어부셨습니다. 서해바다는 기간마다 어떤 해산물이 나오는 철이 1년 내내 거의 계속 이어지는데 굴을 예로 들면 굴이 나오는 철에 굴 작업을 가면 20여 년 전에 한 사람이 6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 다들 잘 사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 배도 가지고 있으시고 꽤 있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하는 일이 싫어서 대학 졸업 후에 직장을 다니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했는데 저는 동생보다 나이가 많을 뿐 동생이 장남 역할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본인도 시댁에 할 도리 다 하고 살아왔다고 적어놨던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결혼하고 와이프는 몇 년간 명절 때마다 감기 몸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하러 저희 본가에 가지 못해서 재수 씨가 일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재수 씨가 불평을 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저도 잘못한 것이 와이프가 아프다는 핑계로 명절에 음식을 하러 가지 않으면 저라도 가서 함께 일을 하고 왔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재수 씨와 동생이 일을 다 하는 것을 멀리서 방관만 하고 있었네요. 어쨌든 몇 년 뒤부터는 명절에 저희도 가서 와이프와 저도 명절 음식을 하긴 했지만 일은 재수 씨가 거의 다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간 재수 씨가 병수발 다 했었는데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불효자인 저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픈 우리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번 설에 아버지께서 동생네에게 재산을 거의 다 주시고 저에게는 배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거의 없는 저에게 그만큼만 주신다고 하시는 것도 저는 감지덕지할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생각이 달랐나 보네요. 집에 오는 길 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를 아주 쥐잡듯 했습니다. 왜 아버지 말씀에 한마디 못했냐? 아들 둘을 차별하시는 게 말이 되냐? 아이들이 있고 없고가 재산 상속에 무슨 상관이냐 등등의 말을 하면서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려냐는 인신공격까지 정말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러다 말겠지 하고 제가 말을 하면 싸움만 되니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더니 며칠을 저에게 닥달을 하더군요. 정말 욕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며칠을 참다가 도저히 저도 못 참겠어서 부부싸움을 좀 했습니다. 재산 주인인 아버지가 재산을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 있냐고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전부 똑같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제 목도 못 찾아 먹냐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그동안 와이프 성격 알아서 싸움만 되니 할 말도 안 하고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그러면 평소에 잘하지 그랬냐고. 동생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일 돕고 살았는데 우리는 뭐 한 것이 있냐고. 우리는 아버지가 한 푼도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배 보상금이라도 주신다고 하니 그걸로도 과분하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도 없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주고 싶겠냐고. 내가 아버지였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하며 해도 너무한다고 했더니
와이프는 막무가내로 받을 것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뭐가 너무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와이프가 재수 씨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독식하려 하냐며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재수 씨는 듣다 못해 형님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아버지께 전화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수 씨가 와이프에게 인연 끊자고 했다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이프에게 이혼 소리는 안 하고 참아왔는데 와이프와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 몰래 피임을 해서 아이를 안 낳은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부모님이 모으신 재산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자식도리를 전혀 한 것도 없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와이프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제 와이프가 또 저를 닥달하길래 아버지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네 성질대로 살 수 있도록 이혼을 해주겠다고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댁의 도리도 전혀 하지 않은 것과 재수씨 고생한 것들을 와이프에게 말하며 당신 하는 짓이 얄미워서라도 아버지 재산을 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멍한 표정으로 있길래 협의이혼 거부하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인데 그 도끼를 저에게 내뿜는 와이프에게 정내미가 떨어지네요. 더 이상 와이프와의 생활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글을 읽고 본인의 잘못은 모두 숨기고 억울한 것처럼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와이프를 절대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알려드릴 겸 와이프에게 제 의지를 알릴 겸 겸사겸사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화가 난 손윗동서 눈치를 보며 잘못도 없는 쓰니님이 아랫동서라는 이유로 사과를 강요하던 시댁 식구들에게 할 말 다 하고 발길을 끊겠다고 선언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2년 차 며느리입니다.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 지금까지 다니며 맞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형과 누나가 있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결혼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결혼 후 첫 설에 형님은 개인 사정으로 음식하러 못 오셨어요. 그 다음에 추석부터 3년간 어머니에게 서운하다고 명절에 아주버님만 왔습니다. 저는 명절 이틀 전에 가서 시댁에서 자고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지금까지 몇 번을 제외하고는 명절 전날 오후 4시쯤에 시댁에 왔어요. 그때까지 저는 혼자서 차례 음식을 거의 다 해놓았고 형님은 와서 별로 안 남은 명절 음식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매번 신랑에게 우리도 늦게 가자고 해봤지만 그럼 너는 형수랑 같은 사람밖에 안 된다며 제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라는 대답만 들었네요. 그러다 어느 해에 아버님 기제사 때 제가 회사에서 반차도 내지 못해서 퇴근 후에 시댁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에게 혼자 고생 많으셨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형님은 저에게 미안할 짓을 하지 말라고 신경질을 내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여태껏 내가 음식 다 할 때는 제때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한 번 음식했다고 그딴 식으로 신경질을 내는 것이 양심이 있는 것이냐고 형님에게 바로 따지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명절 음식 2번과 아버님 기제사 1번 총 3번에 필요한 음식을 각자 집에서 준비해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전날 음식을 다 해서 시댁으로 가니 형님이 저를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은가 했는데 명절 당일까지 저에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친정에 와서 형님이 그렇게 저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2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는데 둘이 무슨 일 있었냐고 하길래 잘 모르겠다고 전화를 해도 형님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명절에 제가 시댁에 늦게 도착을 했다고 형님이 화가 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더니 신우가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명절 이틀 전에 가서 혼자 음식 다 했고, 만삭일 때도 설명절이랑 아버님 기제사 때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 다 했다고 했더니 신우는 저 고생하는 것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제가 늦게 왔다고 화를 내니 앞으로는 일찍 와달라면서 신랑에게 오늘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열받아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신랑에게 신우와 통화한 내용을 말했어요. 신랑이 말하길, 그럼 앞으로 조금 일찍 가자고 하더군요. 시댁과의 문제에서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던 신랑이 이런 말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는 했지만 순간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왜 매번 나만 희생을 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명절에 일찍 가서 일한 것은 뭐고, 형님은 늦게 오거나 아주버님만 보내고 아예 안 온 적도 있었는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그렇게 어머님께 형님 일찍 오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도 어머님은 형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지금은 명절 음식 다 해가지고 모이는데 일찍 가고 안 가고가 왜 중요하냐고 했더니 신랑은 그냥 제가 조금 양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신우랑 어머니는 형님이 잘못하는 것은 형님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나는 만만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냐고 했더니 신랑은 별 대답을 못했습니다. 신랑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 지금까지 섭섭했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님과 어머니와 신우 사이에 예전에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서 형님이 3년 정도 시댁에 왕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와 어머님은 형님에게 싫은 소리 하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저에게 그렇게 양심 없는 모습을 보였어도 형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눈물이 쏙 빠지도록 꾸짖는 분이세요. 형님이 어머님께 한번 혼나고 나서 형님이 화가 많이 났던 것 때문에 시댁에 한동안 왕래를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형님이 시댁에 안 온다고 신우가 시어머니 편을 들며 참견을 해서 일이 커졌던 것이었어요. 형님이 어머님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신우까지 그렇게 나오니 감정이 많이 상해서 형님이 한동안 시댁에 아예 발길을 끊고 살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저도 시댁에서 대우 못 받는 것은 똑같은 입장인데 형님이 왜 저에게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님이 시댁에 왕래를 안 할 때 형님 몫까지 다 일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지금 와서 형님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저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해도 며느리끼리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형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제가 형님에게 사과를 하는 식으로 풀어나가길 원하니 정말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번 설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해보고 오해도 풀자고 신우 집에서 저녁 먹고 하룻밤 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신혼에 다녀왔어요. 그날 저는 마음 굳게 먹고 형님이 먼저 말 걸지 않으면 얘기 안 할 생각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신우가 제가 먼저 형님에게 숙이고 들어가라는 식으로 말하면 할 말 다 하리라 다짐하고 신우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우 집에 갔더니 형님은 안 보이고 아주버님과 아이들만 있더군요. 형님은 사돈어른이 편찮으셔서 좀 늦게 온다고 신우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신우와 시어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형님과 좋게 풀어나가라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TV를 보고 있었지만 얘기가 다 들렸을 거예요. 아주버님도 신랑도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는데 없는 죄까지 뒤집어 쓰고 사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대들었습니다. 형님이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형님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면 형님이 윗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아랫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잘못한 것을 꾸짖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시댁에 서운하다며 형님은 시댁의 발길을 끄는 적도 있었다. 그때 내가 시댁에서 일 다 하고도 형님에게 한마디 안 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님은 나에게 기분이 나빠 있다. 그런데 어머님과 신우 형님은 나에게 잘못이 없어도 사과를 하라고 하고 있다. 나는 못한다. 이 집에서 내가 형님과 같은 며느리 입장이라서 그런지 형님은 오히려 짠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형님은 시댁에 참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형님을 사소한 일로 무섭게 꾸짖은 어머님과 어머님 편을 드는 신우 때문에 형님이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던 그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두 분은 이제 나를 시댁과 발길을 끊도록 만들고 있다. 형님과는 내가 알아서 풀겠다. 대신 나도 내가 마음 풀릴 때까지 형님이 했던 것처럼 시댁과 발길을 끊겠다 하고 신랑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신랑이 어쩔 줄 몰라서 있길래 당장 가자고 재촉했어요. 그때 신랑이 따라 나서지 않으면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와서 신랑과 결혼 생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신랑이 따라 나서고 나오려고 했는데 신우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마음 다 안다고, 제가 고생한 것들 다 알고 본인 동생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안다고 하며 얼른 제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받은 스트레스,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 전부 본인에게 풀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나와서 신랑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저 앞으로 시댁에 안 간다고요. 시댁 식구들 누구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 하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참고 할 일 다 했더니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고 잘못도 없는 나에게 사과까지 시키려 드는 사람들이 당신네 식구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랑과 냉랭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랑은 제 기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데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네요. 신우와 고모부는 시어머니를 참 잘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님은 자기 고집만 있으시고 며느리에게 냉철한 분이시지만 신우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 좋게 좋게 넘기려다 보니 저를 서운하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친정일로 머리 아플 신우가 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혼자 희생하면서 마냥 참고만 살 수도 없어서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 아주버님 다 있는 데서 그동안 쌓인 것을 모두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풀리면 다시 시댁에 가게 되겠지만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명절에 왜 엄마는 할머니 댁에 안 가냐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지가 걱정이긴 하네요. 어쨌든 제 감정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전까지는 억지로 시댁에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나마 그동안 있었던 일을 풀어놓고 나니 시원하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유산한 지 얼마 안 된 쓰니님에게 집들이를 강요하는 시부모님을 참교육하고 인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한참 즐겁고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설레이고 있어야 할 신혼인데 많이 힘듭니다. 얼마 전에 유산을 했습니다. 내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를 보낸 것이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시댁에서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중간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랑 때문에 더 진 빠지기도 했었고요. 결혼식 이후부터 시아버지는 저에게 호칭이 야 이거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을 저에게 너네 부모 이랬고요. 어른들끼리 나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엄마와 동갑이세요. 친정아빠는 시아버지보다 6살 많으시고요. 굳이 나이를 따지자면 이렇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사돈을 호칭하는데,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의 부모를 호칭하는데 너네 부모가 말이 되나요? 이 문제로 신랑에게 몇 번 얘기했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원래 그렇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넓게 가져야 시아버지의 이런 막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며 신랑에게 따졌는데 할 말이 없는지 본인이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신랑 차를 타면 시어머니는 보조석 뒷자리에 타면서 제가 앉을 보조석을 앞으로 쭉 밀어서 뒷자리를 넓히셨어요. 앞이 좁아서 무릎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제 가슴에 남을 말씀을 참 쉽게 하셨는데요. 신행 다녀왔을 때 신랑 없는 데서 저에게 혼수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색은 니네 엄마가 골랐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리 하셨고요.
나와 신랑이 사는 신혼집에 소파 색깔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색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없었네요. 처음에는 남들과 달리 나는 시댁과 잘 지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노력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감정 상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결혼 후 바로 임신이 되고 임신 4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아기집이 불안하고 유산기가 있다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5주도 채 안 돼서 입덧이 시작되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역해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의 입덧을 했습니다. 유산 위험 때문에 엽산을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입덧이 심해 물도 못 마시고 오렌지 주스로 겨우 끼니 해결했습니다. 엽산 먹으면 바로 토하고 12주까지 버텼습니다. 보통 그맘때쯤 입덧이 끝난다고 해서 조금만 더 견디자 했는데 결혼한 지 3달 조금 안 되어서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유산도 출산과 같이 생각하고 한동안은 조심하라는 말에 매사 조심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셨대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집들이를 안 하고 뭐 하는 것이냐고요. 신랑이 그 말을 전하길래 유산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좀 더 있다가 하겠다 말해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막무가내로 아직까지 집들이를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답니다. 속상했습니다. 제가 속상해하니 남편은 처음에 어른이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고 하더군요. 연애 기간부터 그때까지 신랑에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랑에게 화를 냈습니다. 결혼하면 여자인 것이 죄냐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입덧으로 고생하다가 유산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집들이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시어머니가 정상이냐고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버거운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기분 맞추려고 억지로 집들이를 준비해야 하겠냐고요. 당신이 나에게 시어머니를 이해하라 강요하면 나는 누가 위해주고 이해해줄지 모르겠다고요. 나 이 결혼 생활 자신 없다고요. 신랑은 저에게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시어머니께 잘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시부모님이 지나는 길이라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다짜고짜 집들이는 언제 할 것이냐고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묻더군요. 신랑이랑 다 얘기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신혼에도 저희 집 집들이를 기다리고 있고 할 것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나서서 시어머니께 전화로 다 얘기하지 않았냐고 집들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있다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글쎄 좀 더 있다가가 언제냐며 당장 이번 주말에라도 집들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요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는데 시아버지가 저보고 그렇게 시부모의 뜻을 어기는 것은 어디서 배운 것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신랑이 시부모님에게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장가 보내놨더니 마누라 치마폭에서 헤어나질 못한다고 신랑에게도 뭐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러시는 것이 며느리가 시부모 버리게 만드는 과정인 것을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정을 뚝뚝 떼주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집들이가 뭐라고 유산한 사람 몸 추스르기도 전에 그렇게 집들이를 하라고 강요하시냐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어딜 어른한테 말대꾸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여태까지 참았더니 나를 너무 무시해서 나도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말대꾸를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야 라고 부르고 우리 부모님을 너네 부모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쌍놈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질러버렸습니다. 시아버지 찻잔을 드시며 손을 떠시는데 저는 아랑곳 않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막대먹은 행동으로 며느리와 원수를 져서 무엇을 얻으시려냐고 물어봤어요. 형님이 집들이를 재촉하냐? 애를 낳아본 사람이 내 상황을 다 알면서 집들이를 하라고 재촉하는 것이라면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떨리고 눈물이 나오려 하는 걸 약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집은 본인이 해준 것이니
저희 둘이 나가서 알아서 살며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집값도 반반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혼수만 해오라고 하셨던 것이 이렇게 집해준 유세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냐고. 집 돌려드리고 친정에 얘기하면 친정에서 이 집보다 더 좋은 집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이 집이랑 함께 당신도 시댁에 반납하겠다고요. 신랑이 나는 내 와이프 따라갈 것이라고 하며 저에게 어딜 가게 되던지 간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더 이상 할 말 없다 하시며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신 뵐 일 없을 것이라며 저희는 곧 나갈 것이니 이 집 얼른 처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시고 신랑이 저에게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다고 실망스럽다며 함께 나가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부모에게 꼼짝도 못하던 신랑이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처가에 부담 주기 싫다며 둘이 투룸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투룸이든 원룸이든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시어머니 전화번호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안 받고 있습니다. 전화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만약에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요. 친정엄마에게 모든 사실 다 얘기했더니 시부모님이 사과하시면 사과받고 풀고 지내라 하는데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버한 것인가요? 어른에게 너무 심하게 행동한 것인가요? 친정이나 친구들은 전부 제 편에서 말을 해줄 사람들이라서 제3자의 입장인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노후 대책 없이 돈을 펑펑 쓰는 시댁에 센스 있게 행동해서 부당한 책임을 면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 둘 맞벌이하는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라지만 제 눈에는 한심하게 보였는데 지금까지 저를 오히려 한심스럽고 궁상맞다고 하던 분들이 저희 시부모님인데요. 제가 화를 내거나 막말을 하지 않고도 사이다를 마셨네요. 신랑은 이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아끼시고 검소하게 소비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부모님과 비슷하게 살고 있고요. 시댁은 돈에 대한 무서움도 없이 마구 소비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벌써 노후 계획이 세워져 있고 열심히 모으는 중인데 시댁은 좋은 거 먹고 비싼 걸로 치장하는데 돈 쓰느라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는데 치장하는 데에 돈을 써대는지 처음에는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물려받은 것이 있나 보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신데 그렇게 소비하는 것을 보고 시부모님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내 앞날 걱정하느라 정신없기도 해서 그냥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은 저희를 늘 못마땅하게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볼 때마다 저희에게 훈계를 하셨어요. 보통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이 자식들에게 경제관념에 대해 훈계를 하실 때에는 아껴라, 모아라 등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쓰고 사는 것이 맞다 하시며 훈계를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도 저희가 궁상맞게 산다는 식으로 돌려 말한 적이 많고요. 수중에 바로 쓸 돈 1,000만 원도 없으신 분들이 훈계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부모님이 하는 말씀이니 별 수 있나요? 참고 듣기만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랑은 현명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었고 과소비라 판단하면 연애 기간에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검소하다는 말 많이 듣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던 사람인데 신랑을 만나서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신랑과 소비 패턴이 너무 잘 맞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신랑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사셨지만 경제활동을 하시고 계셔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경제관념이 저와 비슷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시댁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 상황이고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젊어서 기반 없이 시작하신 관계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생신에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하려 하면 니들 돈 모아야지 하시며 밥값을 내세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해외여행 보내드리거나 용돈 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고는 얼마 안 가서 또 무슨 날이면 더 큰 돈, 더 비싼 음식을 바라십니다. 시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면 항상 비싼 메뉴 정해 놓으시고 돈 내라고 하시고 돈 펑펑 쓰는 아주버님 칭찬을 엄청 하십니다. 자식들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분들 같아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부모님과 성향이 비슷한데 정말 내일이란 것은 없는 사람들처럼 써댔습니다. 아주버님네는 삼남매 중 제일 돈벌이가 약하고 대출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럭셔리하게 살고 있죠. 시댁 식구들 모이면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신랑 형제들 함께 식대를 나눠서 계산하는데도 저희는 등골이 휠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것들이나 미래에 대한 설계 등의 얘기는 골치 아프신지 대화를 피해버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문제 같은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신랑도 처가와 본가가 그렇게 비교가 되니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설득이 안 통할 정도로 완강하신 분들이시고 저와 신랑이 강하게 얘기했다가는 어른을 가르치려 드냐는 식으로 나오니 더 이상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소비 스타일을 보면 얼마 후부터는 돈을 모으고 있는 저희가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많은 것을 감당해내야 할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랑 형제들 미래 생각 안 하고 신나게 돈 쓰며 산 것을 저희가 감당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주버님과 신우네는 시부모님 노후를 챙길 여력이 없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런 여력이 있는 집은 저희밖에 없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니까 저희에게 시부모님이 기대실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다들 하루만 사는 사람들처럼 써재끼면서 사시는지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아끼고 모은 돈을 그런 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에 써야 한다면 정말 분하고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 알뜰한 것만 보고 시댁도 성실하게 경제 생활을 하시며 노후 준비도 친정처럼 전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로 치면 시부모님은 젊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궁상맞다고 저희를 구박하시던 분들이 여생을 저희에게 기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재작년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모은 돈을 주식 투자로 전부 날려먹었다고요. 평소에 하던 대화 중에 저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었는데 돈에 대해 전혀 아까워하시는 것 없으시던 시부모님이 잘 좀 하지 그랬냐며 그걸 날려먹으면 어쩌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위로는 못 해주시고 왜 역정만 내시냐고 따지다가 우리가 모은 돈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것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신 것 있으시냐 서운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말하다 보니 열받더라고요. 저희 돈 모아서 시부모님 사시는 집에 돈 보태서 아파트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다고 하며 투자금을 날린 것뿐 아니라 빚까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주버님네도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말은 안 했지만 저희가 돈 날려먹은 것에 아주버님은 약간 뭐랄까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주버님 기준에는 궁상맞게 살아온 저희가 펑펑 써대며 살아온 자기네와 빚지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니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날 집에 와서 신랑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을 떠보기를 잘했다고 신랑이 말하더군요. 형이 그렇게 고소해야 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니 부모님도 노후 준비 전혀 안 하시고도 불안함 없이 사신 이유가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 그러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 비싼 음식 먹으러 간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도 아주버님과 신우 그 누구도 자기들이 돈을 내줄 테니 함께 가자고 하지 않더군요. 쓸데없는 돈을 안 써서 좋기는 했지만 이런 모습에 저와 신랑이 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댁에 모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시부모님이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며 시부모님은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아주버님네와 저희는 빚지고 살고 있고 신우는 딸이니 모실 수 없고 등등의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를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잘하지? 힘들게 모은 돈을 날려먹었냐고요. 저와 신랑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들으시라고 모은 돈 날려먹은 것에 대해 자책하는 말 몇 마디 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랑이 주택연금 얘기를 했고 시부모님은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남인 아주버님이 모시고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 눈치를 좀 봤어요. 신랑이 혹시 가진 돈이 있는데 부모를 안 모신다고 속상해할까 봐요. 그런데 신랑은 제가 모은 돈 투자로 전부 날려먹었다는 말 안 했으면 시부모님 모시고 시부모님 씀씀이 우리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감당하며 살 뻔했다고 저보고 센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이겠어요? 저희가 돈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 아주버님도 씀씀이 감당 못하다가 저희에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 나왔겠죠. 하여튼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자의는 아니지만 저희와 함께 절약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모은 돈이 돈 펑펑 쓰고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들어갈 일이 없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도 저의 거짓말을 센스 있다고 하는 불효자이긴 하지만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 근처에서 살며 시댁의 밭일 집안일을 다 하고 살아온 쓰니님이 땅을 증여받은 사실에 난리치던 아주버님과 신우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돈에는 정말 부모 형제도 없는 것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둘째 며느리입니다. 결혼한 지는 12년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형님이 멀리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집안일은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농사 짓고 계시는 시부모님은 3남매를 두셨는데 큰아들은 멀리 살며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큰며느리는 몸이 약하고 딸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 하시면서 저희만 부르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지금까지 맞벌이 했어요. 하지만 시댁과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주말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이틀 내내 밭일을 하고 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두 분이 안쓰러워서 꾹 참고 밭일하고 시댁 집 청소하고 왔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시부모님은 동네에 남의 논을 도지받아서 하시는 일도 하셨었는데 몇 년 뒤부터는 남의 논 도지 일은 그만두셨습니다. 시댁 옆에 밭 700평 정도만 일구시며 사셨어요. 700평에 이것저것 심으셔서 자식들 보내주시고 장에 내다 팔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언젠가부터는 때마다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수확하고 하는 것까지 예측을 하게 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에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쉬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작은 회사이지만 오래 다닌 회사라 사장님이 감사하게도 몸 추스리고 다시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말 오랜만에 쉬면서 병원에 마음 편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보시기에는 놀고 먹는 것으로만 보이셨는지 매일 저를 밭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도 가지 않으면 두 분이서 일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병원 다니면서 시댁에 갔습니다. 여름에는 시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소변을 흘리셔서 목욕시켜드리고 음식해드리고 병원 안 가는 날에는 고추 심고 깨 심고 고추 따서 말리고 깨 털고 했습니다. 신랑은 부모님이 오라 하셔도 가지 말라는데 안 갈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봄부터 여름까지 병원 다니면서 시부모님 밭일 해드리다가 몸이 좀 나아져서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김장하려고 배추 무 뽑아서 절이고 시댁에 아주버님과 신우 와서 그날 함께 김장 끝내고 김장 나눠 갔습니다. 김장 끝나니 도토리 앙금과 남은 고추까지 다 빻아서 오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고춧가루가 적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내가 고춧가루를 빼돌리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신지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어서 울기도 여러 번 했어요.
작년부터는 힘드시다고 이불까지 빨아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랑은 자기 형과 누나네는 전화도 제대로 안 하는데 저보고 왜 시댁에 가냐고 하며 주중에 어머님이 부르셔도 가지 말고 주말에도 신랑 혼자 갈 것이니 따라오지 말고 병원이나 잘 다니라고 했지만 어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일이 없는 겨울에도 2주에 한 번씩은 주말에 시부모님 찾아뵈었어요. 그러던 중 작년 연말에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땅을 증여해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댁 밭 중에서 150평 정도가 길이 나서 수용이 되는데 그 보상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밭을 증여해 가라는 말씀이셨죠. 자식돌이는 전혀 안 하는 아주버님이지만 자기가 장남이라고 집과 땅은 전부 본인 거라던 아주버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시누이도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았고요. 시부모님의 말씀이 하도 엄청나서 신랑이 형과 누나랑은 얘기가 된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증여를 해가라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가 무슨 사단이 날 줄 알고 그렇게 하냐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일해온 밭이고 당신들을 지금까지 모시고 산 것과 다름없으니 이 땅은 너희들 것이라고 하시며 증여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증여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시부모님이 얘기할 것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냥 시부모님 가여워서 일 도와드린 것뿐이니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얘기가 되면 그때 증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저보고 참 순진하기도 하다면서 걔들이 니들 주라고 할 거면 내가 말없이 증여해 가라고 하겠냐 하시며 잔소리 말고 증여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신우에게는 집을 나눠 가지라고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증여세까지 내주신다며 증여해 가라고 하시니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몸도 힘든데 밭일 하라고 부르실 때는 원망도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마음속으로 제가 고생한 것을 다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말씀만도 고맙다고 하며 울었더니 시아버지께서 신랑에게 세무사 찾아가서 증여세 알아보고 일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세무사와 법무사를 찾아다니면서 증여를 받았어요. 보상금으로 증여세를 내고도 돈이 남아서 시부모님께 갖다 드렸더니 그 돈도 너희들 거라며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시고 아직 밭일도 할 수 있으니 나중에 힘들어지면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만 일한다고 불만도 많았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일하며 저도 아이들도 시부모님과 정이 많이 들어 우리가 나중에 모셔야 하나 보다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또 나약한 말씀을 하시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저 시부모님을 내 아이들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시라 돕고 일해드리고 아이들과도 정이 많이 들어 나중에 모셔야겠다고 생각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은 제가 그렇게 시댁에서 고생을 하면 처가에 면목이 없다며 일하러 시댁에 가는 것을 말리곤 했었던 것이었고 제가 작년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다닐 때부터는 화를 내며 말리곤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신랑과 얘기 끝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받을 것을 받는 것이니 앞으로 부모님께 지금처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 차례 지내고 신우도 점심에 와서 다 모이라고 하시고는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내외와 신우 내외 앞에서 저희가 땅을 증여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동안 일하며 고생한 것과 앞으로 시부모님 노쇠하시면 저희가 모시고 살게 될 것 등을 얘기하시며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이니 저희에게 전부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버님과 신우 둘 다 놀란 듯이 말이 없더니 신우가 딸도 자식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본인이 장남인데 차남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큰 소리가 났고요. 저와 신랑도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 여러 소리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우가 그럼 자기 몫은 누구한테 달라고 하냐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너희 시아버지한테 가서 달래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형님이 저에게 부모님 옆에서 살면서 연로하신 시부모 꼬셔서 재산 다 차지했다고 비열하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계속 장남 운운하면서 난리치고요. 신랑이 화가 나서 아주버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남이 집안일 다 하고 살았던 옛날에 장남이 어렵게 살면 제사 못 지낼까봐 장남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던 것인데 우리가 장남 역할 다 했으니 우리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요. 저도 화가 나서 멀리 산다고 해도 형님네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데 주말 이틀 중에 하루라도 와서 시댁에서 일한 적 있냐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장남이라고 재산을 받아야 하면 세상에 그런 불공평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증여받으면서 아주버님과 신우네에게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당당해져야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소송 어쩌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소송으로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희들 생각이 이렇게 제각각인 줄 알았으면 저희에게 땅 증여할 때 집도 증여해 줄 것을 잘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시누이가 계속 어머님께 화를 내는데 신랑이 매형에게 마누라 하는 못된 짓을 안 말리고 구경만 하는 것을 보니 처가 재산에 욕심이 참 많았나 보다며 당장 마누라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 남편이 신우를 데리고 가더군요. 신우가 가고 나서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너무하시다고 하더니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하며 갔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걱정되었지만 그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시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친정에도 못 가고 눈치 보고 있는데 의외로 시부모님은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자식도 시집 장가 가면 제 식구들이 생겨서 저러는 것이라며 안 오면 말면 된다고 하시더니 사돈 기다리신다고 저희도 얼른 가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의외로 퇴원하셔서 안심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땅 증여받고 아주버님과 신우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증여세 내고 남은 돈으로 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명절 다음 날부터 신랑에게 전화해서 욕하고 소리를 질러서 신랑도 화가 나 2천만 원씩 주려고 했는데 안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집을 형과 누나에게 나눠줄 거라고 하셨는데 이왕 부모님 꼬셔서 땅 증여받았다는 누명 쓴 마당에 진짜로 부모님 꼬셔서 집까지 증여받아야겠다고 말해버렸다네요. 저희가 일 다 했고 살림도 해드리고 살았는데 시부모님 재산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 것인데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드려보면 별로 걱정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일이 지나면 지들이 다시 오지 않겠냐고 하세요. 안 오면 말지 뭐 하시면서 양심 없는 것들이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고생한 것에 비해 너무 큰 보상을 받은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하고 땅을 주신 것에 상관없이 마음속으로는 제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시부모님이 알아주고 계셨으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집안 형제끼리 싸운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해산물과 젓갈, 홍어를 건강식이라며 식생활을 바꾸라고 강요하던 시부모를 참교육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반년 좀 넘은 새댁이에요. 상견례하고 반년간 결혼 준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댁과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손가락 아프니 다 말할 수는 없겠네요. 판에서 보면 시댁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전부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시어머니와 시누의 막말은 기본이고요. 이번에 시댁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음식이었어요. 사람 사이에 음식궁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네요. 친정은 해산물이나 생선류를 별로 안 먹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 토박이로 자라신 분들이라 그런지 어렸을 때 고기는 먹어도 생선은 그닥 많이 상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반찬으로 해준 생선이래 봐야 고등어나 갈치 등의 흔한 생선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생선은 이름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기도 하고 가시를 발라먹는 것이 귀찮기도 해서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매운탕을 좋다고 먹는데 저는 비려서 싫었습니다. 대학 친구 중에서 제가 생선을 잘 안 먹는다는 것을 심하게 비꼬고 놀리듯이 말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 그 친구는 저보다 안 먹는 음식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 일로 제가 음식을 가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너는 왜 나에게 그런 식으로 하냐며 말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자부심 갖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개류를 먹으면 배탈이 꼭 났습니다. 그래서 조개류는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와는 상반되게도 시간은 해물, 생선 등을 엄청 좋아합니다. 김치를 할 때도 젓갈이 여러 가지 들어가고 김치에 물컹한 것이 씹혀서 보면 두툼한 오징어 다리예요. 제가 시원한 겉절이를 좋아하는데 시댁김치는 익고 나서는 먹을만 해도 익기 전에는 비려서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나물을 무칠 때도 해물을 넣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회는 없어서 못 먹을 정도이고 매운탕, 지리, 찜, 구이 등이 꼭 상에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시가에 가면 밥을 먹는 것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비린 반찬들과 생선들에 깨작거리고 있으면 늘 한 소리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너 시집 왔으니 우리 집 사람인데 이런 것들 얼른 익숙하게 먹어버릇해야 한다면서 먹기 싫은 것들을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셨습니다.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어쩔 거냐는 말도 함께요. 김치 해놨으니 가져가라 하시며 전해준 김치가 그대로라니 밥을 해먹긴 하냐는 말씀도 하셨고요. 사실 시가에서 가져온 김치는 남편 먹으라고 주고 저는 친정김치를 먹는데 남편이 시가김치 안 먹고 친정김치 먹거든요. 자꾸 생선, 해물 등을 안 먹는다고 잔소리를 하셔서 한 번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음식 가려 먹는 것은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인데 하시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빴지만 분위기 깨뜨리기 싫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매운탕 싸주신다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제가 안 먹는데 못하러 싸주시냐고 두고 드시라고 거절하면 너라도 먹으라고 싸주셨어요. 집에 비린내 풍기면 제가 안 좋아한다고 다시 또 거절하면 시어머니는 표정 안 좋아지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또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가에서 밥을 먹을 때 생선을 전혀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익숙해지려고 먹긴 먹는데 복스럽게 먹지 않는 것이 시부모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도 신랑 위해서 생선을 잘 구워줍니다. 신랑은 조기를 구워주면 등뼈와 눈알 2개만 남는 사람이에요. 생선을 그렇게 잘 먹는 신랑인데 제가 어떻게 생선을 안 해주겠어요. 그리고 신랑이 가끔 낚시로 잡아온 생선도 제가 손질해서 구워주곤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홍어를 엄청 좋아하세요. 옛날에는 두엄 속에서 삭혀서 먹었다, 홍어 삭힌 것을 먹으면 온몸이 정화가 된다 등의 극찬을 하시면서 드시고 고기를 좋다고 사먹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죠. 홍어, 해산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며 고기는 몸이 손해보는 것이라 못 먹을 음식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부모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볶음밥에서 콩이랑 당근 골라내고 먹는 어린아이가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시아버지께서 홍어를 꼭 먹어봐야 한다고 계속 그러셔서 한 점 입에 넣었다가 구역질하면서 화장실 가서 뱉어내고 한참 헛구역질하다가 나왔는데 시아버지는 못 먹는 것이 너무 많다고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시아버지께서 너무하신다고 생각했는지 한마디 해주더군요. 먹는 거 강요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신랑은 본인과 저는 먹고 자란 음식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 그게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께 한마디 했어요. 저는 고기랑 마늘을 쌈 싸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시부모님께 제가 계속 고기만 먹자고 하면 좋으시겠냐고요. 그렇게 고기를 먹는 것은 자기 몸에 몹쓸 짓을 하는 것이라며 당신들처럼 해산물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바다가 많이 오염돼서 해산물은 그 오염물질이 쌓인 것이라서 몸에 안 좋은 것이고 이 세상에 먹을 음식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들이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을 따지고 든다고 또 가정교육이 어떻고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무슨 본인들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 인형도 아니고 이렇게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에 제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건강식으로 먹고 자란 신랑의 키가 저랑 비슷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신랑이 웃으면서 맞는 말이네 하더니
자기보다 제가 잔병치레도 덜 한다면서 제가 먹는 음식들을 따라서 먹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해산물이나 생선은 잘 안 드셔도 지금까지 혈압약도 안 드시는데 어머님은 당뇨도 있으시고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 다 혈압약을 드시는 것을 보면 식단부터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젓갈같이 짠 거 좋아하지 마시고 해산물만 편식도 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야채도 생식을 많이 하시고 고기도 드시고 싱겁게 드셔야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부모님 너무 편식을 하셔서 걱정했는데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 아무 말씀 없이 식사만 하시더군요. 집에 오기 전에 어머님께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갈비찜을 해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데 신랑이 너 갈비찜 할 줄 알아? 하는데 당연히 할 줄 모르지 했더니 신랑 엄청 웃더라고요. 신랑이 그동안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진작 나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즐겨 먹는 음식을 시부모님에게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요하시니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강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강요 비슷한 말씀 하시면 시부모님이 그러실 때마다 제가 당뇨랑 혈압 있으신 것을 들먹거렸거든요. 어쨌든 제가 한 말은 지켜야 하니 조만간 갈비찜에서 시댁에 가져가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갈비찜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가지고 가서 시부모님이 잘 안 드시면 맨날 해산물만 드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드셔야 한다고 저도 강요 좀 하려고요. 시부모님은 말로는 건강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그냥 강요가 마려워서 꼰대짓을 하신 것 같네요. 대처 잘하셨습니다. 갈비찜 맛있겠네요. 시부모님이 갈비찜 맛있게 드셨는지 후기 부탁드립니다.